맞습니다. 자, 요 객체를 참조형이 아닌 형태로 반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요 케이스 3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채팅에다 올려주시겠어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나는 이해를 하기 포기했다. 여기서부터 뭔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질문이나 아니면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괜찮으신가요? 임시객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여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게 바로 임시객체의 존재에 대해서 마우스가 임시객체라는 거. 자, 네, 마주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임시객체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클래스 외부에서 객체의 멤버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네, 클래스 외부에서 객체의 멤버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하다. 뭐냐면은 객체에 붙여진 이름, 두 번째는 객체의 참조값, 객체의 참조에 사용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 아니면은 객체의 주소값,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임시객체가 생성된 위치에는 임시객체의 참조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요 코드가, 그죠? 요 코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임시객체 참조값 .addNum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 함수가 종료된 후에는. 자,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는 임시객체 통째가 아니라 임시객체는 따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 객체의 참조값이 반환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요거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참조값 반환하지 않았잖아. 우리 뭘 반환했냐면은 객체 자체를 참조형이 아닌 형태로 반환한 건데 무슨 참조값이 반환되는 게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는 OBJ라는 지금 요 객체가 매개 변수 OB 객체의 복사가 되면서 복사 생성자가 한번 호출이 됐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 OB 객체를 리턴을 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OB는 곧 사라질 예예요. 왜냐면은 요 함수의 매개 변수기 때문에 함수 종료 시에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OB 객체는. 그렇기 때문에 OB가 리턴을 하는데 OB가 리턴되면서 뭘 리턴하냐? 자기 자신을 복사한 임시 객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임시 객체를 만들고 OB는 소멸되게 되겠죠. 함수가 종료함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임시 객체의 참조값이 바로 요 호출문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굳이 참조로 반환을 하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참조로 반환 안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조값을 반환 안 했을 때 바로 임시 객체의 참조값이 여기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임시 객체 참조값이 이 자리를 대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반환형이 참조형인 경우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 반환형이 참조형이 아닐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임시객체 참조값 addNum 3이 된다. 그래서 임시객체는 따로 메모리 저장이 되고 이 자리는 그 객체의 참조값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객체의 참조값이 반환됐기 때문에 그 객체의 멤버 함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ddNum. 그러니까 요 addNum은 바로 임시객체의 addNum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임시 객체는 언제 사라지냐? 매개 변수로 만들어진 객체는 함수 종료 시에 사라지는데 임시 객체는 언제 사라지냐? 코드가 다음 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네, 다음 행으로. 자, 다음 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소멸된다는 뜻은 요 객체가 심플 펑션 오브젝트 요 .addNum 30 .show data가 끝나고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면은 임시 객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때 왜 사라지냐면은 임시객체가 요 행에 사라지는 이유는 지금 임시객체에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임시객체에 이름이 없어요. 네, 말 그대로 임시적인 객체, 메모리 공간 어느 공간 하나를 지금 참조하고 있는 임시객체 하나인데 그 이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는 말은
얘를 다른 데서, 그러니까 뭐 다른 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코드의 다른 줄에서 이 임시객체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객체는 이름이 없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 코드, 요 줄, 이 코드 한 줄, 요 자체 이 한 줄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임시객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객체는 요 코드 한 줄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요 코드 한 줄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임시객체를 참조할 방법조차 없어진다. 왜냐면은 임시객체 참조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남겨가지고 계속 이 함수를 붙여서 호출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호출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은 인제 임시객체 존재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더 이상 호출될 일이 없는 객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임시객체가 소멸되기 전에 내가 이 반환되는 임시객체를 참조자의 참조를 시켰다 칩시다. 우리가 참조자는 변수에다가 이름을 만든다고, 별명을 만들어 준다 생각했었죠. 근데 이 임시객체는 이름이 아예 하나도 없었는데 참조자를 만들어서 그 임시객체를 참조하게 되면은 임시객체의 이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참조자는 별명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자의 참조를 하게 되면 참조자로 임시객체는 이름이 생김으로써, 이름이 생겼다는 뜻은 다른 코드 어느 곳에서나 그 이름을 통해서 임시객체를 호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생겼기 때문에 얘는 말은 원래 임시객체였지만은 이 참조자를 통해서 참조를 함으로써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일반 객체와 다름없는 꼴이 된 겁니다. 네, 참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조자에 참조되는 임시객체는 이렇게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언제 소멸되냐? 참조자가 소멸될 때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임시객체의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예제 코드를 한 줄 적어놨는데 이렇게 레퍼런스를 선언한 거죠. 참조자를 만들어서 그 참조자가 이 함수가 반환하는 임시객체를 참조하게 만들면은 이 임시객체는 이 ref라는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면서 얘는 다음 행으로 넘어가도 소멸되지 않는다. 네,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시 객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다 수업을 듣고 계시겠죠? 네, 다 듣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녹화를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온라인을 할 때, 오프라인에서는 수업을 할 때 제가 저번 주에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는데 확실히 오프라인 환경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전자칠판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코드를 이렇게 바로바로 마우스로 이렇게 포인터로 하는 것보다 코드를 바로바로 짚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고 좋았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게 좀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제가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충. 예, 듣고 계시냐 안 계시냐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자유니까. 근데 듣고서 이해를 하셨나 안 하셨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수업 장점은. 예, 온라인에서는 이제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이해가 안 된 것 같으면 다시 또 드리는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안 해주시거나 뭐 아무 말 없으시면은 좀 어쩔 수 없이 계속 쭉쭉 넘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일이 있거나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전혀 흐름 끊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이거 좀 복잡한 예제예요. 임시객체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생성자, 복사 생성자, 소멸자의 호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예, 요게 원래 제가 요게 지금 출력 결과인데 여기 이 글씨는 아니에요. 글씨는 제가 설명을 써놓은 거고, 여기 영어와 여기 보면은 주소가 있죠? 메모리 주소. 네, 요것만이 바로 이제 출력 결과인데, 이렇게만 두면 제가 너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옆에 이렇게 설명을 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박스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다 보내드렸으니까 강의록도 있으시겠죠? 여기 색깔 박스로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요 같은 색깔은 바로 같은 객체를 의미합니다. 네. 같은 색깔은 같은 객체를 의미해서 어느 객체가 언제 생성되고 언제 복사되고 언제 소멸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요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요 코드인데 지금 얘는 지금 하는 일이 별거 없어요. 소심풀인데 생성자 만들었고, 복사 생성자 만들었고, 소멸자 만들었고. 그래서 생성자가 호출될 때는 new 오브젝트, 복사 생성자가 호출될 때는 new copy 오브젝트,
그 다음에 소멸자가 호출될 때는 디스트로이 오브젝트 이렇게 출력을 하라. 예. 그리고 디스를 출력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주소를 출력한 거예요. 그쵸? 이 함수들이. 그다음 심플 펑션 오브젝트는 바로 파라메타 어드레스 ADR. 네, 파라메타 어드레스. 다시 말해서 매개 변수 and ob죠. 네, ob 객체, 매개 변수 객체의 주소를 출력해라.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요 내용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요 함수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 메인 함수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서 obj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7로 초기화를 했죠. 이렇게 obj를 만든과 동시에 첫 번째 줄에 new object 하면서 빨간색 객체가 생성이 되죠. obj 생성. 자, 보이죠? 빨간색 객체. 주소가 보면은 제가 이거 칠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같은 색깔의 박스는 주소가 같습니다. 물론 여기 위에 가운데 여기 공백이 있죠.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작업을 한 거예요. 위에 따로 아래 따로. 그래서 같은 색깔은 같은 주소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색깔은 다른 주소입니다. 그래서 obj를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ob가 생성되면서 new copy object,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됐죠. 그리고 복사 생성자가 호출됨으로써 ob의 지금 주소를 출력한 건데, 네, 주소가 달라요. 네,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면 복사를 해서 새로운 매개 변수 객체를 만든 거니까. 매개 변수 ob가 생성되면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복사 생성자를 호출한 객체 자체가 누구다? 매개 변수 ob가 생성되면서 ob의 복사 생성자가 호출됨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복사 생성자가 호출한 내가 디스를 출력하라 했으니까 복사 생성자를 호출한 본인이 누구다? 바로 매개 변수다. 매개 변수가 복사 생성자를 호출했다. 그죠? 네, 파라메터 어드레스에서 복사 생성자 매개 변수의 주소를 지금 다시 확인을 한 거죠. 바로 요 위에랑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뭘 하나요? 반환을 하죠. 네, ob를 반환하면서 초록색 객체가 생깁니다. 바로 ob의 반환에 의한 복사 생성자 호출.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임시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네, 그죠? 요 new copy object라는 건 임시 객체가 생성된 겁니다. 바로 요 두 번째 줄에서요. 얘를 객체를 리턴했기 때문에 참조를 안 한 상태로, 참조형이 아닌 상태로 리턴했기 때문에 임시 객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나요? ob의 소멸. 디스토리 오브젝트인데 지금 파란색 오브젝트. 매개 변수 ob가 소멸됩니다. 먼저. 왜냐면 함수가 종료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오브젝트 초록색. 임시 객체의 소멸. 임시 객체는 왜 소멸됐냐? 이 함수가 종료되고 매개 변수 ob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서 임시 객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임시 객체는 생성이 되는데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소멸된다 했잖아요. 자동으로. 참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 위쪽 부분 이해되세요? 네, 이 부분. 네, 이렇게 오비 생성 이렇게 쭉쭉 된다는 거 제가 여기 써놨어요. 다. 네, 그걸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를 한번 봅시다. 이 아래는 같은 방식인데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은 요 함수를 다시 호출했어요. 다시 호출했는데 이번에 했는데 그 호출해서 반환된 값을 다른 객체에다 저장을 한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다른 객체에다 저장을 했죠. 템플 f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에다 저장을 한 거예요. 바로 요 함수의 리턴 값을. 예, 그렇게 된 코드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요 문장이 요 엔드라인 다음 줄의 문장이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대입 연산자가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먼저 실행된다고 우리가 C에서 배웠나요? 바로 요 뒤에 있는 요 함수 호출이 먼저 되겠죠? 요 객체 생성 전에. 그래서 일단은 심플 펑션 오브젝트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이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매개 변수 ob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위에서 했던 매개 변수 ob와는 같은 객체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얘는 이름만 매개 변수 ob가 같은 거지 위에서 얘 객체는 이미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든 건데 이름만 같지 지금 보시게 되면 위에서 만든 매개 변수 ob와 아래에서 만든 매개 변수 ob는 주소가 다릅니다. 네, 달라요 주소가. 왜냐면은 같은 객체가 아니겠죠. 왜냐면 얘는 이미 사라졌어요. 이 매개 변수는 이미 사라졌고 우리가 함수 호출을 다시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매개 변수가 생기면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다 다시 또 할당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우리가 재개 함수를 호출할 때나 같은 함수를 계속 호출하더라도 매개 변수의 주소값은 항상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함수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매개 변수가 사용하는 공간은 그때그때마다 할당이 된다. 요런 것도 또 알 수가 있겠죠? 요 예제를 통해서. 네, 계속 갈게요. 그래서 매개 변수 OB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또 네, 파라메터 어드레스를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다시 또 반환을 합니다. 리턴 OB 객체를 반환을 하면서 복사 생성자를 당연히 호출하겠고요. 임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 OB는 함수가 종료됐기 때문에 소멸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임시객체가 생성돼서 원래는 그 위에서는 다음 줄로 넘어가면서 임시객체가 소멸됐었는데 지금은 임시객체가 소멸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왜냐면은 임시객체를 소멸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됐냐? 임시객체를 지금 요 템플F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입을 시킨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객체에 템플F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임시객체의 이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객체는 다음 행으로 넘어가도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OB가 소멸되면서 요 뒤에 return obj는 바로 요 다음 줄 코드가 실행된 거예요. cout return object 하고 템플F의 주소를 출력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 만든 객체에 템플F의 주소를 출력해보니 뭐랑 같았다? 아, 임시객체 주소와 동일하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참조자의 참조값을 반환시켰는데 이게 참조자라고 제가 써놨네요. 예, 이거 좀 참조자는 좀 잘못된 표현 같아요. 참조자가 아니고 객체라고 해야지. 객체 주소값을 반환한 거죠. 객체 주소값을 반환해 보니까 뭐다? 바로 임시객체의 주소와 동일하다. 왜냐면 임시객체가 바로 그 객체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만든 이 템플F라는 객체가 바로 임시객체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임시객체가 소멸되고 오브젝트가 소멸된다. 임시객체가 소멸되는 이유는 리턴을 함으로써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리턴 0이 되면은 임시객체가 소멸되고 그다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맨 처음 만들었던 오브젝트가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라지고 OBJ의 소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메모리 주소를 통한 요 진행 방식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거 좀 설명하는데 길었네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제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써놨으니까 이해 안 되시면 읽어보시고 질문을 꼭 남겨주세요. 네. 자, 그래서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생성자, 복사 생성자, 소멸자의 호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예제였고요. 요 코드에서 아이고 요 코드 보이시죠? 방금 전에 봤던 요 코드. 요 코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추가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반화되는 임시 객체의 이게 참조자라고 쓰는 표현이 맞았네요. 네, 참조자. 객체가 아니고 추가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반화되는 임시 객체의 참조 살당. 무슨 말이냐? 효율성을 위해라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지금 얘는 지금 이 함수가 종료됨으로써 임시 객체가 생성된다고 했죠.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 임시 객체가 이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복사가 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템플F를 다시 또 만들어서 임시 객체의 내용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효율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법을 작성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참조자가 아니죠. 참조자가 아닌 형태로 문법이 작성되어 있지만은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임시 객체에다가 이 이름의 참조자를 생성을 하게 된다. 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도 얘는 참조자를 생성하는 코드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객체의 이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객체를 따로 또 만들어서 걔에다 임시 객체의 내용을 복사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임시 객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걔 참조자를 통해서 이름만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써놓은 참조자의 참조값 반응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그죠? 참조자겠네요. 어떻게 보면 요 템플F라는 게. 네,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하는데 좀 길었네요. 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임시객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네. 다음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배울게요. 이제 우리가 복사 생성자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 이제 복사 생성자의 내용 끝났고 우리가 그 전에 배우지 못한 객체 관련해서 클래스 관련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컨스트 객체와 컨스트 함수 오버로딩. 우리가 컨스트 선언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었죠. 매개 변수에서도 컨스트 선언을 이용해가지고 컨스트 선언을 이용해서 값의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바로 이 객체에다가 컨스트 선언을 하게 되면은 객체의 데이터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객체를 만들 때 컨스트 객체로 선언을 만드는 거예요. 컨스트 선언을 해서. 자, 컨스트 객체로 만들게 되면은 객체의 데이터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요. 객체의 멤버 변수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를 대상으로는 컨스트 멤버 함수만 호출하게 됩니다. 컨스트 멤버 함수만 호출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컨스트 멤버 함수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getter가 이제 컨스트 선언이 보통 돼 있었죠. 왜냐면은 값만 불러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getter 같은 경우만 이제 이 컨스트 객체에 호출을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컨스트 객체는 멤버 변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etter는 호출할 수가 없겠죠. 그 객체의 내용을 바꾸는 함수는 호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컨스트 객체가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컨스트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는 매개 변수 이외에도 우리가 함수 오버로딩을 첫 시간에 배웠었는데, 함수 오버로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랑 개수가 이제 오버로딩을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웠던 그 둘 말고도 컨스트 선언이 됐냐 안 됐냐도 함수 오버로딩을 가능하게 하는 요 차이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의 자료형과 개수가 같더라도 걔가 컨스트 선언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로 또 오버로딩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컨스트 선언 유무도 오버로딩의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게 되면 요 종합 예제입니다. 자, 객체 obj1과 컨스트 객체 obj2를 생성을 했어요. 코드는 지금 보면은 동일합니다. 예. 동일한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so simple num 가지고 있는 거 똑같고요. 생성자 있고, 그 다음에 add num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함수가 simple function이라는 우리 멤버 함수가 추가되는데, 하나는 일반 멤버 함수고요. 하나는 컨스트 멤버 함수입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하나는 일반 멤버 함수고 하나는 컨스트 멤버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컨스트 객체 대상으로 컨스트 멤버 함수만 호출 가능하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냥 객체 obj1과 지금 컨스트 객체 obj2를 여기서 설정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메인 함수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obj1 그냥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 객체 obj2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객체가 컨스트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bj1의 심플 펑션을 부르게 되면은 num을 출력하는 함수인데, 심플 펑션 2 네, 출력이 됐죠.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일반 심플 펑션이 불려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요 일반 obj1 심플 펑션은 요 위에 있는 일반 멤버 함수가 호출된 거고요. 자, obj2는 지금 컨스트 객체죠. 자, 이 컨스트 객체에서 심플 펑션을 부르게 되면은 함수 오버로딩이 됐습니다. 그죠? 지금 컨스트 선언의 유무만 지금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컨스트 객체에서 요 심플 펑션을 부르게 되면은 컨스트 선언된 요 아래에 있는 함수가 호출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요거 출력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는 그냥 심플 펑션이라 돼 있고 얘는 컨스트 심플 펑션 7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your function이라는 내가 또 이름을 여기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함수를. your function은 뭘 하냐? 객체를 받습니다. 참조형으로. 매개 변수로 객체를 받는데 컨스트로 받아요. 네, 상수화시켜서. 컨스트 객체로 받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여기서 이 안에서 심플 펑션을 호출하면 또 다르다. 실행 결과가. 자, u 펑션 이 함수는 인자로 객체를 받아서 상수화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인자로 객체를 받아 상수화한다는 건요, 참조형으로 받았지만은 요 받은 객체 자체를 상수화시키는 게 아니고 요 obj를 상수화시키는 거예요. 네, 참조자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인자로 객체로 받아 상수화시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 상수화된 매개 변수 obj 객체 생성 시 obj1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컨스트 오브젝트인 obj의 심플 펑션을 호출하기 위해 컨스트 오버로딩 함수 출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your 펑션 똑같이 심플 펑션을 지금 하는 건데 obj1과 obj2를 지금 생성을 한 거죠. obj1과 obj2 심플 펑션을 했는데 your 펑션에서 obj1과 obj2를 부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obj1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 객체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지금 const so simple obj로 받았기 때문에
이 OBJ를 통해서 심플 펑션을 부르게 되면은 이 OBJ는 지금 컨스트 처리가 됐잖아요. 컨스트 참조자가 됐기 때문에 이 컨스트 참조자를 통해서 접근한 내용은 바로 이 컨스트 심플 펑션 요 아래 함수로 바뀌어서 불려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obj1 자체에서 부르게 되면 얘는 컨스트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함수가 불려졌는데 UR 펑션에서 지금 컨스트 참조자를 통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니까 위에 있던 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컨스트 멤버 함수가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심플 펑션 2, 컨스트 심플 펑션 7 이렇게 출력했었는데 이 UR 펑션을 통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둘 다 컨스트 함수로 출력이 됐다는 거. 그 차이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배웠던 컨스트 객체와 컨스트 함수 오버로딩 두 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예제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자, 요 컨스트에 대해서 컨스트 객체와 컨스트 함수 오버로딩.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렌드 선언입니다. 우리가 또 새롭게 배우는 키워드인데 프렌드 키워드. 자, 프렌드 키워드의 역할은 뭐냐면요. 바로 다른 클래스에서 원래 우리가 클래스 내부에다가 프라이빗으로 멤버를 설정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의 지금 하이트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죠. 자, 요 프라이빗으로 설정된 멤버는 어땠었다? 정보 은닉을 시켰기 때문에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배웠었죠. 그게 바로 정보 은닉이고 프렌드 선언을 하는 이유였다. 근데 프렌드 선언을 잠깐만요. 제가 프렌드 선언이라고 그랬네요, 방금. 정보 은닉을 하는 이유였죠. 프라이빗 선언을 하는 이유였죠, 그게. 자, 근데 프렌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다른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에 있는 프라이빗 변수에 접근을 허용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구를 먹은 거죠. 프렌드가 친구란 뜻이잖아요. 친구를 먹었기 때문에 넌 내 친구니까 나에 있는 개인 정보를 다 접근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겠다. 넌 내 친구니까 내 프라이빗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주겠다. 이런 뜻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선언이 바로 프렌드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클래스 A에 클래스 B를 대상으로 프렌드 선언 시 클래스 B는 클래스 A의 프라이빗 멤버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단 중요한 게 있어요. 단 클래스 A도 클래스 B의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하려면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접근이 아니고 서로의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하게 되려면은 이 프렌드 선언도 양쪽에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써놨죠. 나만 얘랑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굉장히 평소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나만 얘랑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나는 내 개인정보, 내 사생활을 다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꽁꽁 숨기고 있네. 네, 코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렌드 선언을 양쪽에다 해주셔야지 한쪽에서만 하게 되면은 일방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자, 보이 클래스가 있고 지금 걸 클래스가 있는데 지금 걸 클래스가 프렌드 선언돼 있어요. 지금 보이 안에 걸을 프렌드로 지금 선언하겠다. 다시 말해서 객체 입장에서 봤을 때보다 보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이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프렌드다. 걸은 프렌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나는 여자를 이 걸을 프렌드로 생각해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내가 너는 친구로 생각하니까 내 정보에다 접근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스 보이 안에서 걸을 프렌드로 선언하게 되면은 지금 걸이라는 클래스에서는 뭔가요? 보이에 있는 멤버 변수들을 다 직접 프라이빗 처리된 변수나 함수들을 다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걸 안에는 지금 보이가 프렌드 선언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만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지금 이걸 클래스만 남자 클래스의 모든 정보에 다 접근을 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프렌드 선을 하게 되면 고상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보이 클래스에서 여자의 걸 클래스의 프라이빗 변수들을 접근하려면 막는 거죠. 왜냐면 프렌드 선언 나만 얘랑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얘기입니다. 요게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프렌드 선언은 양쪽에서 해주면은 양쪽에 접근 가능하지만 한쪽에서 해주면 된다. 그리고 요 프렌드 선언, 프렌드 클래스 걸 요 문장은요. 선언의 위치는 아무데나 하셔도 그냥 클래스 내이기만 하면 돼요. 아무데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프라이빗에 하든 지금 여긴 프라이빗이 돼 있는데 뭐 퍼블릭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프렌드 언제 사용하나? 자, 프렌드는 이렇게 프라이빗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문법이기 때문에 정보 은닉을 무너뜨린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객체 지향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정보 은닉과 캡슐화였죠. 근데 그 중에 정보 은닉을 무너뜨리는 문법이기 때문에 지나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객체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히 소극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 커리큘럼 상으로 다음 다다음 시간쯤에 배울 건데, 다다음 주죠.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때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프렌드. 그때 사용하기 전까지는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특정 함수만을 프렌드 선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클래스 전체를 프렌드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다 접근 가능하게 된 건데, 일부 함수만을 프렌드 선언을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함수 원형에 프렌드 키워드를 삽입해서. 예제가 바로 이렇게 있는데, 예제 설명을 제가 따로 안 할게요.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포인트 OP라는 클래스가 있고 포인트 클래스가 있는데, 지금 포인트 클래스에서 요 세 가지 함수를 지금 프렌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특정 함수만 프렌드 선언하는 경우에요. 네, 요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고 요 실행 결과 한번 보시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프렌드 선언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우기 전까지는 따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지금 이 코드 자체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대충 구현을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자체는 아니지만은. 네. 자, 프렌드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C에서의 스태틱은 뭐였냐?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복습을 제가 해놨어요. 자, 스태틱을 두 번 선언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로 선언할 수 있는데, 전역 변수에다 스태틱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스태틱 변수가 되겠죠. 이 스태틱 전역 변수는 어떻게 되냐? 이 전역 변수가 선언된 파일 내에서만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외부 파일에서 이 변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정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근데 함수 내에서 선언된 스태틱은 뭐다? 한 번만 초기화되고 지역 변수와 달리 함수를 빠져나가도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함수에다 원래 지역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함수 종료 시에 다 사라지죠.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다 사라지는데,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스태틱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 변수는 함수가 종료돼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애초에 선언할 때 함수 외부에 선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간단한 예제가 있습니다. 카운터인데, 이 카운터는 뭐냐면은 카운터를 하나 부를 때마다 카운터가 몇 번 불려졌는지를 횟수를 세는 거예요. 네. 함수를 부를 때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몇 명 놀이공원에서 몇 명 들어왔는지 딸깍딸깍 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누를 때마다 몇 번 이게 불려졌는지, 요거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카운터 함수 안에다가 스태틱 인트를 넣었습니다. 스태틱 변수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 스태틱 인트 CNT는 이 함수가 종료돼도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겠죠? 네, 안 사라지기 때문에 전역 변수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함수가 종료돼도 CNT에 지금 계속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운터에서. 그래서 지금 메인 함수에서는 지금 카운터를 10번 호출했는데, 호출할 때마다 정적 변수의 값이 하나씩 늘어나죠.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고 초기화되지도 않고, 네, 이런 형태입니다. 스태틱 변수는 그래서 한 번만 선언이 되고요. 초기화도 이 위치도 요 외부에 있어요. 이 함수 외부에.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종료되면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요 스태틱 정적 변수, 스태틱 인트 CNT를 만들어서 계속 증가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함수 외부에 있어가지고 함수 종료 시에 사라지지가 않는데, CNT 제가 무슨 말을 했지 까먹었네요. 죄송해요. 왜 갑자기 까먹었지? 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나올 내용이었는데, 네. 결국은 CNT가 그냥 함수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함수가 종료되고 호출되고 종료되고 호출되고 이럴 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스태틱 멤버 C에서는 이렇게 전역 변수를 함수 내에서 선언할 수 있었는데, 이 스태틱을 이제 클래스 내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됐다. 다시 말해서 뭐다? 스태틱 멤버 변수를 만들 수가 있게 됐는데, 얘는 다른 말로 우리가 클래스 변수라고 말하거든요.
클래스당 하나씩. 그러니까 객체랑 클래스 다른 거 아시죠? 클래스는 찍어내는 빵 틀이고 붕어빵 틀이고 붕어빵 틀에서 나온 붕어빵이 객체예요. 그러니까 객체랑 클래스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당 하나씩 생성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클래스에서 생성된 여러 객체가 있겠죠. 객체의 개수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클래스에서 생성된 모든 객체에서 요 멤버 변수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하나도 생성하지 않는 놀라운 점은 얘는 클래스 외부에 선언되기 때문에 객체가 생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에 있는 요 스태틱 멤버 변수인데 객체를 하나도 생성하지 않아도 메모리 공간에 딱 하나만 할당되어 공유되는 변수. 사실 클래스 외부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이 변수는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객체 생성됨으로써 이 정적 변수가 생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애초에 얘를 정의할 때부터 얘 변수는 따로 외부에 존재한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냐면은 여기서 정리해놨죠.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한 전역 변수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역 변수를 원래 밖에다가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메인 함수 클래스도 클래스 외부 메인 함수 외부에다 그냥 소스 파일에다가 우리가 전역 변수를 선언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점이 뭐였어요? 전역 변수를 막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전역 변수기 때문에 코드 어디서든 이 파일 어디서든 내가 얘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값이 변경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스태틱 선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역 변수긴 한데 이 스태틱 멤버 변수 클래스 안에다가 스태틱으로 설정함으로써 전역 변수랑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뭐다? 전역 변수랑 똑같은데 바로 이 스태틱 변수가 정의된 클래스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전역 변수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인데 예를 들어서 so simple형에다가 내가 이 스태틱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 스태틱 변수는 so simple형 객체만 얘한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일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객체가 생성을 막 시키잖아요, 많이. 뭐 OBJ나 뭐 아니면 뭐 퍼스 은객체 막 많이 생성시키는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객체를 총 몇 개 생성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숫자를 세고 싶어. 이게 내가 객체를 첫 번째 생성한 객체, 두 번째 생성한 객체 이렇게 생성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스태틱 변수를 쓰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객체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생성자 내에서 초기화를 시키면 안 돼요. 당연하겠죠. 생성자 내에서 초기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초기화시키는 거면 그럼 얘는 이제 스태틱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초기화가 된다 하면은 자, 여기에 지금 예제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지금 스태틱 멤버 변수인데 이렇게 지금 so simple형 안에다가 여기 스태틱 선언하게 되면은 이 스태틱 변수가 바로 이 클래스 외부에 지금 생성이 되면서 이 so simple 객체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전역 변수가 된 거예요. 이 so simple 전역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외부에서 초기화를 해야 되고요. 내부에서 생성자를 통해 초기화 시 객체 생성마다 스태틱 변수가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좋다. 초기화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클래스 외부에다가 int 하고 so simple 땡땡 범위 지정 연산자 사용해서 바로 요 스태틱 변수를 직접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0으로 하라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통해 접근한 것이 좋다는 건데 그리고 왜 이 말을 썼느냐면 요 말이 좀 중요한데 좀 진한 걸로 할까요? 요 말이 좀 중요하거든요. 클래스 이름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스태틱 변수는 지금 이 클래스만 접근 가능한 전역 변수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클래스에서만 접근 가능한 전역 변수인데 지금 멤버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심플의 멤버 변수인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거지. 멤버 변수긴 해요. 그래서 멤버 변수라 함은 객체를 통해서 접근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잠깐 써볼까요? 내가 만약에 so simple 오브젝트를 만들었다 칩시다. 네,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라 했나요? 내가 이 객체에서 이렇게 접근 가능하다 그랬죠? 네, 요렇게. 는 10. 요렇게. 어,
이 스태틱 멤버 변수에 요렇게 객체를 통해서 접근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멤버 변수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객체의 이름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범위 지정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어느 객체에서나 쓸 수 있는 값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코드를 읽어봤을 때 아, 얘는 지금 obj 객체의 멤버 변수구나. 근데 얘가 지금 스태틱으로 선언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네. 네,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걸 읽어봤을 때 얘가 스태틱으로 선언된 모든 객체에서 접근 가능한 변수인지 아니면은 요 객체에서만 접근 가능한 얘 전용 멤버 객체인지 멤버 변수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이름 대신에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요렇게 so simple 땡땡땡땡 요 범위 지정 연산자를 통해서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요 옆에 스태틱 멤버 변수 말고 스태틱 멤버 함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 코드예요. 네. 자, 똑같아요. 스태틱 멤버 함수는 여기 위에서 설명드렸던 스태틱 멤버 변수랑 동일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멤버 애더라는 멤버 함수가 있는데 이 멤버 함수 자체가 스태틱으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틱 멤버 함수는 선언된 클래스의 모든 객체가 공유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퍼블릭으로 선언 시 클래스 이름을 통해 호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퍼블릭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요렇게 호출 가능하다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객체를 통해서가 아니고 클래스의 이름을 통해서 호출할 수가 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이 스태틱 멤버 함수는 객체의 멤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객체의 멤버 함수인데 멤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지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객체의 멤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 자, 중요한 건 뭔가요? 객체의 멤버입니다. 네. 객체의 멤버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클래스의 멤버지. 클래스의 멤버지 얘는 객체의 멤버가 아니에요. 객체 것이 아니고 클래스 거예요. 클래스 건데 그 클래스에서 나온 객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내가 접근을 해주는 게 스태틱이지 객체 자체의 멤버 객체마다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특이한 점이 객체 멤버 변수에 접근 불가능합니다. 왜냐? 멤버도 아닐 뿐더러 스태틱 멤버 함수, 스태틱 멤버 변수들은 객체 생성 이전에도 호출을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요? 이거 바뀌었네요. 네. 네, 객체 생성 이전에도 호출 가능하기 때문에 에러를 일으키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요 스태틱 선언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객체를 하나 더 만들지 않아도 요 함수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된다. 객체로 멤버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한번 요 말이 결국 정리된 말인데 스태틱 멤버 함수 내에서는 스태틱 멤버 변수와 스태틱 멤버 함수만 호출 가능하다. 스태틱은 스태틱끼리만 이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객체가 생성돼야지 그 객체에 관련된 멤버 변수, 멤버 함수가 그 객체마다 생기는 건데 객체 생성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태틱 멤버들은 객체 생성 안 된 상태에서도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객체에 대해서 이 스태틱 접근을 하려면은. 그래서 스태틱 멤버 함수에서는 스태틱 관련된 것들만 다루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코드를 보세요. so simple 클래스인데 지금 요 so simple 클래스에 있는 private member num1이 있죠. 그다음에 static member num2가 있어요. 그리고 생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adder라는 함수가 있는데 adder는 지금 n을 더하는 함수인데 지금 num1에다가 n을 더하고 num2에 n을 더해라 요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요 num1에다가 n을 더하는 과정에서 컴파일 에러가 난다는 것 뜻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 adder는 지금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객체가 생성되지 않아도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데 num2는 지금 스태틱 멤버 변수죠. num2. 그러니까 이 num2는 스태틱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얘도 스태틱이라 객체 생성되기 전에 이미 생성이 된 변수예요. 그래서 객체 생성 전에 이미 생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애더에서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객체가 생성되지 않았어도 이 num2라는 거는 어디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생성이 이미 돼 있는 일반 변수랑 마찬가지예요. 객체랑 상관없이. 근데
객체 안에다가 스태틱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객체 안에서만 접근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게 막아놓은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멤버 함수에서 스태틱 변수에 대해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num1은 지금 스태틱 멤버 변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멤버 변수잖아요. 자, 여러분 일반 멤버 변수는 언제 생성이 돼요? 이 클래스 빵틀에 붕어빵이 찍혀야지 붕어빵이 생기잖아요. 객체가 생겨야지만 num1이라는 실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인스턴스가. 클래스에다가 객체 생성을 해야지만이 num1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객체 생성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애더를 부를 수가 원래 있는데 그 애더를 불렀는데 애더 함수가 지금 num1에다 덜었는데 이 num1은 도대체 누구의 num1인가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객체를 하나도 생성 안 했기 때문에 이 num1 자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 멤버 함수 내에서는 스태틱 멤버 변수와 스태틱 멤버 함수만 호출 가능하다는 뜻이 이 뜻입니다. 네. 당연하겠죠. 왜냐면 스태틱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시도하려면은 당연히 에러가 나야 돼요. 왜냐면 스태틱이 아닌 것들은 객체가 생성된 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객체 생성 전에 부를 수 있는 이런 스태틱 멤버들에 대해서는 얘네들끼리만 연산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예, 요거가 바로 스태틱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 선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했거나 좀 예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물론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제가 과제를 이번 1주차 과제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4분인가 정도 계시는데 요 이번 주차 과제는 아마 요 스태틱과 프렌드 컨스트과 요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당연히 종합적인 또 과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개인톡 이용하시고 이메일 있고요. 제 이메일. 과제는 내일 중 공지라 되는데 내일이 아니라 목요일이겠죠. 이게 목요일반 기준으로 써놓느라고. 목요일 중 과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녹강도 아마 목요일에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태틱 멤버 변수까지 설명이 다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질문 같은 경우는 저한테 몇 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편하게 저한테 그냥 프리하게 그냥 개인톡 물론 단체방에다 올리셔도 되고 개인톡으로 편하게 주셔도 되고 수업 시간에 좀 최대한 하셨으면 좋겠는데 개인톡으로 줘도 제가 충분히 바로바로 부담 없이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세요. 네, 편하게 해주시고 혹시 여기까지 오늘 수업된 내용에서 질문 더 없을까요? 네. 예.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전체 커리큘럼이요? 전체 커리큘럼을 제가 한번 다시 올려드릴까요? 요게 전체 커리큘럼이 제가 공지에다가 요 스터디를 모집할 때 공지에다 올렸었는데 아마 지금 새로운 공지가 쭉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사라졌죠? 좀 밀렸죠? 자, 한번 여기다가 복사를 하면 자, 여기 채팅창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 커리큘럼이에요. 네. 보시면은 1주차에 우리가 했었죠. C에서 C++에 전환했었죠. 참조자, 함수 오버로딩 다 배웠고요. 2주차에서 바로 클래스와 생성자 소멸자, 클래스 배열, 클래스 포인터 배열 다 했었고 그 다음에 3주차에서 바로 우리가 복사 생성자, 프렌드, 스태틱, 컨스트 키워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주차까지는 날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빠지는 거 없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여기 3주차까지 왔다는 게 좀 신기해요. 왜냐면은 사실 내가 이 커리큘럼 짜면서 조금 무리한 커리큘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들긴 했거든요. 워낙에 컴팩트하게 양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또 환급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돈을 걷기도 했고 아마 제가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과제도 그렇고 뭐 시험도 나중에 할 거겠지만은 강의력도 그렇고 제 스스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좀 양이 많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거 내가 수업만 듣고 과제해서 한다기보다는 이거 아무래도 좀 더 자세히 알려면은 나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도 가져야 될 거고 또 혹시 모르거나 아니면은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 설명 안 드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심화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찾아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C++에 대해서 점점 공부를 스스로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C++를 굉장히 익숙하고 또 잘할 수 있게 이런 개념들 제가 생각에는 방학 때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면은 진짜 진짜 농담 아니라 C++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학생들이 보통 그래서 진짜로 아마 다음 학기 때 객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A 이상 진짜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예, A A A 플러스는 뭐 네, 진짜로요. 요 정도만 이렇게 C++ 공부하고 가시면 진짜 충분히, 물론 뭐 아예 놀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되겠지만은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 진짜 많이 고생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파이썬이 문법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완전히 간단하고 생략된 것도 많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파이썬을 맨 처음 배워서 파이썬에서 객체 지향 개념을 배우긴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커리큘럼이 홍익대학교가 2학기 때 이제 그 뭐죠? 2학기 때 그게 되면서 C를 배우게 되면서 고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문법이 확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너무 기초로 돌아간 느낌? 뭔가 파이썬에서 간단했던 것들 다 일일이 하나씩 정리해 주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객체 지향 내용은 보통 까먹어요. 근데 이제 C++ 와서는 그 C 문법을 통해서 객체 지향 파이썬 때 배웠던 그 객체 지향 다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요 생성자와 소멸자 뭐 이런 내용에 있어서 파이썬이랑 좀 문법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달라요. 아마 제 생각에 파이썬에 메소드가 있고 막 이럴 텐데 그 이닛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나요? 제 기억으로 그게 아마 생성자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파이썬을 좀 다 까먹어가지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C++ 예습을 안 하고 가시면은 보통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해서 제가 이걸 스터디를 열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기도 하고 물론 방학 때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 정도 요 커리큘럼에 있는 대로 요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주차에 지금 복사 생성자 프렌드 했고 다음 주는요. 그래서 상속과 다형성, 다중상속과 벼출 키우는데 요거 좀 양이 많아서 아마 미뤄질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아마 4주차부터 요걸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상속과 다형성. 예. 다중상속과 버추얼. 요걸 한 주차에 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예상대로 8주차가 사라질 것 같아요. 8주차 예외 처리와 파일 입출력은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커리큘럼 상에서 그냥 내신 대비 때 그러니까 내신 대비라니까 내신 대비가 아니고 학교 수업 때 시험 때 이렇게 잠깐 보게 되는 개념이나 문법 있죠. 예, 그 정도 선에서 사실 C++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게 된다면 예외 처리 파일 입출력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학교 수업에서는 잘 안 다루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좀 중심적인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이 뒤쪽에 예외 처리 파일 입출력 좀 빠지는 분이 많아서 물론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도 제가 수업 들었을 때는 파일 입출력은 했는데 시험에 안 나왔고 예외 처리는 안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생략을 하고 차라리 상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속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객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배웠는데 객체에 대해서 요 객체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OOP를 한다 하죠. 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중요한 개념이 상속이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와 못지않게 연산자 오버로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7주차에 템플릿 정도. 6주차에 스트링 클래스와 STL이라는 게 지금 있거든요. 커리큘럼에. 근데 이 스트링 클래스와 STL은 이렇게 사실 한번 주차로 잡아서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특강에 넣어서 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사실 요 6주차를 듣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100준 푸실 때 100준 푸실 때 이제 C++ STL이라 하면 뭐냐면 요 벡터나 그런 자료 구조예요. 자료 구조. 네, 자료 구조 헤더 파일을 선언해 가지고 이 C++ 헤더 파일에 여러 가지 자료 구조 벡터부터 시작해서 벡터 뭐 Q 그다음에 데큐
덱이죠, 덱. 덱이라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지금 선이 STL이라는 걸로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템플릿화돼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뭐 DPS든 뭐 BPS든 BFS든 DFS든 다 이제 이 백중 관련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넣으려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네, 시간이 안 되면 좀 뺄 것 같아요. 상속 연산자 오버로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리큘럼 이렇게 말씀드렸고 5분 남았는데 잠깐 5분 동안 제가 과제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과제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제가 보이시나요? 네, 요게 과제 이제 파일인데 아직 안 열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과제 문제는 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가 나오도록 코드를 작성하는데 과제 요구사항이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요거를 꼭 잊지 말고 요걸 참고해서 요게 채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래 보통 이제 실행 결과가 출력 결과가 이렇게 답안지대로 나오면은 A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B를 받았다. 이러면은 요거 중에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밑줄 친 디스포인터를 사용 안 했다든지 뭐 네임스페이스로 하는 열거형을 사용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메인 CPP 제가 이 메인 코드는 주거든요. 여기 아래 있습니다. 이 메인 CPP를 주는데 여기에 주석 처리된 부분을 이제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랑 이제 이 작성을 하기 위한 헤더 파일 person.h와 person.cpp는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는 건데 요게 과제인데 메인 CPP의 기존 코드를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출력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얘를 수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요 보이시죠? 이 초기화 부분, 배열 초기화 부분만 이제 자기가 작성하시고 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를 임의로 수정해 가지고 원하는 출력 나오게 이런 경우에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인 CPP 스켈레톤 코드에서 복사해서 사용하시고 주석 처리되는 부분은 직접 구현해라. 그다음에 person.h랑 person.cpp 요 세 가지 파일 분할을 하셔가지고 집으로 압축 파일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제 이메일 모든 강의록 뒤편에 다 제가 적어놨거든요. 요 이메일로 보내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피드백 점수랑 피드백도 코드를 다 제가 한 명씩 다 읽어보고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제는 그렇게 해서 내시면 될 것 같고 과제 밀리지 않게 하시고 수업 내용 관련해서 질문은 제 개인톡으로 편하게 몇 분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항상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질문은 개인톡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수업이 내용이 작은데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죠? 스태틱 내용과 우리가 배웠던 임시객체,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